네, 안녕하십니까. 깡생클럽 강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국내 증시가 바닥 다지기 하는 형태가 전개되었는데,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시장에서 저점을 찍혔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닥 다지기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장에서 바닥을 다질 때 사실 이제 바로 바닥을 뭐 위로 올라가서 다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이제 바닥을 다진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매도세가 뭐 그대로 이어졌지만 어저께 한 4천억 이상 장중에 나왔던 거에 비하면은 한 절반 정도 외인들의 매도가 나왔고요. 그 시장이 지금 위치 자체가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보험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 자기네들의 매수가 이하로 내려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 역시 시장을 받치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죠. 다만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에 비해서 기관에서 받치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지수 자체는 소폭 약세로 마감이 되었고요. 장중에 중국 증시가 이제 3,000포인트라는 중요 마디 가격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반등다운 반등도 나타나지 못하고 투자 심리가 워낙에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변동성도 상당히 좀 큰 그런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뭐 업종별 종목별로는 강세가 이어진 것도 있었고 크게 빠진 것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강세를 띄었었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모멘텀을 갖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많이 옮겼다는 측면에서 일부 차익 실현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정유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이 좀 더 강하게 연결되는 모습인데 유가하고 별로 상관이 없죠. 그래서 유가하고 상관없이 이제 앞으로 환율적인 부분이라든지 국내 이제 아시아 쪽에서의 정유화 이쪽의 마진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강하게 연결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선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지금 다 빠졌죠. 연초 시작해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하락이 나왔고 미국 같은 경우도 8에서 10% 나왔었죠. 그 영국이랑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7에서 8% 이런 하락이 다 크게 떨어졌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빠질 때 요인이 여러 가지 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떨어졌던 배경 자체가 어떤 시스템적인 악재가 툭 나와가지고 그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경기 둔화의 우려라든지 정책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주로 우려감을 인해서 선반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르게 바로 회복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호재가 탁 나와서 악재가 해소됐으니까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시장에서 빠진 만큼 서서히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은 어느 정도 구간대에서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그게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경제지표라든지 여건,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우려감을 완화시키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미증시가 이제 어저께도 약세를 좀 띄었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도 상당히 보냈기 때문에, 현재 국내 증시는 실질적으로 뭐 더 어떤 악재가 있어서 내려왔다라기보다는 이제 해외 증시의 불안감이 국내 증시에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해외 증시가 빠졌던 부분과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증시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중국 증시를 볼 때 중국 증시가 이제 단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근데 중국이란 나라가 빠질 때도 굉장히 화끈하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중국이 계속해서 신용 잔고를 늘리면서 고평가, 그러니까 과열이 일어났을 때 올라갈 때도 잘 올라갔지만 그때 빠질 때도 엄청나게 화끈하게 확 빠지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도 또 빠질 때도 한 번에 빠졌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6월달까지는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상승폭을 보여줬었죠. 근데 이제 그때 신용 문제라든지 신용 잔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였고 중국에서도 웬만한 사람들 다 주식 투자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과열이 일어났었는데요. 그때도 한 번 빠질 때 아주 단기간에 한 18거래일 정도의 단기간에 30%가 넘는 그런 하락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닥을 다지는 듯한 모습 나오다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물량 떨어질 때도 약 8거래일, 그러니까 실제로는 26%, 27%라는 이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왔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기간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다시금 그때는 3천짜리 때 좀 밑에서 바닥을 다지고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하락할 때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 우려감이 많았었죠. 근데 이 정책적인 부분은 결국 다 취소를 했습니다. 뭐 IPO 등록제를 시행한다는 것도 연기를 했고 뭐 위안화 절하했던 부분도 다시 절상도 하고 서킷 브레이크 제도도 수정을 하고 대주주 매각도 수정을 하고 결국은 바뀐 건 없어요. 그런데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런 정책을 쓴다는 것이 악재로 이어지면서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또 15%라는 급락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빠질 때 정말 헛간에 빠졌다는 것이 보이는데 이제 중국이 바닥을 어디서 만드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고 언제부터 돌아서느냐가 중요한데 중국이 이렇게 급락이 떨어지고 나서 V자로 나온 경우는 현재 굉장히 드문입니다. 물론 이번 주에 AIB가 공식적으로 출범이 되면서 이제 1대1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될 수가 있는데 바로 V자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움직이는 과정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3천이라는 자리대를 살짝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결국 이제 앞전에 저점 라인대 구간대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 급락이 나온 만큼 이제 모멘텀이 들어오면은 반등이 나올 때 이제 뭐 3,120이라든지 3,200짜리 이런 구간대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21선이 내려오는 과정대에서 언제 돌파가 나오냐가 중요하고 그게 나온다면은 이제 시장 자체가 21선 쌍바닥 형태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현재 중국 증시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우리가 중국을 올해 우리가 제일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뭐냐면 1대1로 정책을 통한 인프라 투자와 그리고 구조 조정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공급 과잉이란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 케이스였는데 구조조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구조조정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사실 중요합니다. 왜 구조조정을 하냐? 공급 과잉이란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 그 부분인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과정을 늘 겪어왔었죠. 근데 이제 공급 과잉에서 구조조정할 때 뭐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부채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가 많은 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익을 많이 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익을 못 내는 상태에서 부채가 많으면은 결국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국의 이제 공급 과잉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이라든지 화학, 조선 이런 쪽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실적을 못 낸다,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공급을 축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기업들이 현재 부채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들의 부채가 많기 때문에 부채가 만일 실제적으로 기업이 도산하게 될 경우는 그 여파가 너무 클 것이다. 이런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건 너무 좀 과한 반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왜 그러냐? 자, 요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잠깐 화면은 넘겨주겠어요? 네,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국 증시 얘기해 드릴게요. 자, GDP 대비해서 민간 부분에 부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GDP 대비해서 민간 부채의 일반 기업의 부채하고 가계, 즉 민간 부분의 부채가 GDP 전체 대비해서 200%가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중국이 부채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높다, 이런 얘기로도 연결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앙정부에서의 부채 비중은 굉장히 낮다는 거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 비교해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즉 중국이라는 나라는 재정정책의 확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계, 민간 부분에서 부채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중국에서의 정책 자체가 통화책도 완화책이고 그리고 재정정책도 역시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순히 시장에서 딱 구조조정을 바로 한다 그러면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일자리가 위축되면서 뭐 실업률도 상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합병할 수 있는 거 합병을 하고 도태된 기업은 도태되게끔 놔두고 이런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도 겪었었어요. 이건 새로운 부분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부채 비중이 200%까지 올라갔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게 90년대 중반 정도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 이런 과정을 겪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못했죠. 어떤 식으로 구조조정했냐면 결국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결국은 강제적인 구조조정으로 들어가면서 이 당시에 많은 기업들이 결국은 도산이 되고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합병이 되고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 쪽, 그러니까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이 부채 비중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낮춰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반면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중국 자체가 공급 과잉을 만들었죠. 그래서 부채 비중이 높아진 케이스인데 이 부채 비중을 우리나라처럼 강제로 어떤 악재라고 하긴 좀 그런데 뭐 사건이 터져가지고 강제적인 구조조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이제 조선이나 철과 화학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우리나라하고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올해 증시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중국의 구조조정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중국 증시가 현재 위치가 아까 3,000포인트 전후에서 바닥다지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 증시에 대해서 너무 크게 우려를 가질 것이 없는 것이 뭐냐면 앞전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앞전에 뭐 28%, 뭐 거의 뭐 20%, 또 뭐 30%, 28%, 뭐 이번에 15% 정도 빠졌는데 앞전에 하락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 우선은 신용 부분부터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앞전에 이제 중국이 무식하게 올라갔었죠. 원래 무식하게 올라가면은 빠질 때도 굉장히 무식하게 빠집니다. 앞전에 중국에서 투자할 때 작년 2014년 후반기부터 해서 계속해서 올라갔었죠. 그러면서 중국 신용 잔고가 단위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제대로 읽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경이 되나요? 해가 되나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신용이 커졌던 거죠. 그래서 엄청난 신용이 커졌던 것이 시장에서 결국 무너질 때 어떻게 돼요? 올라갈 때가 좋죠. 늘 그래요. 시장은 막 올라갈 때는 늘 좋아합니다. 신용도 계속 쓰고 신용 쓰면서 더 가고 근데 그게 무너질 때가 정말 무서운 거죠. 우리나라 코스닥도 작년 이제 상반기까지 강세되다가 무너질 때 너무나 크게 무너졌던 요인 중에 하나가 신용이었죠. 그래서 중국에서 신용이 한번 떨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신용이 현재는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절반 수준도 안 되죠. 그래서 신용 자체가 많이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 추가적으로 한번 떨어진 것이 크게 더 빠진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유동성 위기 이런 부분은 현재는 나타날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우리가 15금리를 많이 한 번씩 얘기했었는데 15금리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막 신경 쓰고 했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2013년도, 14년도 이때 중국에서의 그림자 금융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림자 금융 얘기가 나올 때도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이 이제 유동성 위기가 나타날 것이다. 지방 정부에서 많은 채권을 발행했던 것이 결국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았었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중국이 작년과 재작년에 많이 완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15금리가 현재 안정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5금리가 만일 앞전처럼 뭐 5%, 6% 이렇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지금은 2%에서 3%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의 급락이란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려감 이런 부분이 중심이 된 것이지 현재 중국의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발생되면서 무너진 케이스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앞전에도 제가 이제 연초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때는 위험 회피를 우선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시장에서 이런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발생돼서 빠진 것이 아니라 우려감으로 빠졌기 때문에 우려감을 빠진 것은 언제 해소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다 빠질 만큼 빠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반등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악재 없이 내려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특별한 호재가 없어도 잘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험이란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중국은 이만큼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도 그만큼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미국은 왜 빠졌냐 이거죠. 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중국이 기침을 하니까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 중국의 영향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미국에서도 올라갈 모멘텀이 부족한 거죠. 더군다나 이제 유가가 많이 빠지는데 유가 빠지면서 하나의 흐름에서 변화 생긴 것이 있는데 텍사스 중진류와 두바이유 이 스프레드가 앞전에는 두바이유가 좀 더 위에 있었죠. 근데 이제는 두바이유가 밑에 있고 텍사스 중진류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은 두바이유를 주로 쓰는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쓰고요. 그리고 텍사스 중진류는 말 그대로 미국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 원가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 예전에는 소비 중심의 국가다. 지금도 물론 소비 중심의 국가죠. 그런데 미국이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슨 정책 폈었냐? 리쇼링 정책이라고 해서 해외에 많이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다시 미국 자국으로 들어왔을 때
인센티브라든지 세금 절감이나 여러 가지 기회를 줬던 거죠. 왜 그러냐면 제조업이란 것은 일자리 창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미국의 경기가 살아나는데 보탬이 된다는 쪽으로 했던 건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 이렇게 했을 때 서서히 임금의 증가라든지 그리고 원가 자체가 경쟁이 좀 취약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기업들의 이익도 감소가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결국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의 하락의 주 요인은 실적에 대한 우려다. 이렇게 보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대한 실적 우려가 있는데 어저께 이제 오늘이죠. 오늘 이제 미장이 끝나자마자 알코아가 실적 발표를 먼저 했는데 실적의 우려에 비해서는 알코아 실적이 잘 나왔었죠. 그러면 실적에 대한 우려를 먼저 선방했고 그 다음에 실적이 발표되면은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미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더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것이 좋습니다. 자, S&P 500 지수 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P 500 지수를 보게 되면은 S&P 500은 2011년부터 쭉 상승을 했죠.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박스권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러다 상승 추세를 이제 이탈한 것이 올해, 작년이죠, 이제는. 작년 7월 달에 이제 이탈을 한 5월 달 고점 찍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탈하면서 무너졌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다시고 박스권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새로운 추세 마디대에 지지라인을 받아주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미증시도 어느 정도 빠질 만큼은 다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박스권 하단 자리를 이탈해서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겠지만, 보통 박스권이 형성이 될 때는요, 두 번째 자리에서는 거의 지지가 나온다 쪽으로 보시면 되고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발생된다면 이탈을 하겠지만 현재는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발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 지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차이는 뭐냐? 선진국 같은 경우가 그동안 장기 상승세가 우선은 멈췄기 때문에 선진국이 앞으로도 시장을 이끌 것이냐 아니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이 시장을 이끌 것이냐 이 무게추가 앞으로 어디 쪽에 더 쏠리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임금 부분과 그 미국의 기업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 현재 미국의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 해외 매출 의존도가 높죠.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수출주들은 오히려 이익의 증가가 나온다. 안 좋은 건 딱 하나라고 그랬었죠.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게 문제다. 근데 외국인들이 팔 만큼 다 팔았으면은 그 다음에 오히려 환율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출 기업 섹터 이쪽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국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수출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쪽이 오히려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현재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형 기업들이 해외 매출 비중이 워낙에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미국에서의 실적 우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텍사스 중진류와 그리고 두바이유 가격 스프레드가 바뀌었는데 이것도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텍사스 중진류가 이제 스프레드 자체가 두바이유보다 더 쌀 때 그때는 어떻게 되냐? 2011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미국의 기업들이 어차피 공장을 돌리거나 뭐 할 때마다 이 석유라는 것은 늘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미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을 높이는 요인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죠. 두바이유가 오히려 더 싸고 텍사스 중진류가 비싼 국면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신흥국하고 선진국하고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이익 규모 자체가 이제는 두바이유를 주로 사용하는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오히려 훨씬 더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선진국하고 신흥국하고의 무게추가 서서히 바뀌는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린 거죠. 사실 중국의 경기 둔화 이거는 사실 크지 않아요. 계속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라가다가 살짝 내려왔다 정도가 되지 실제로 완전 꺾였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른 판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에서 정책적인 부분과 중국에서 이제 경기가 이제 단순히 소비 쪽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과 인프라 투자를 병합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새로운 중국에서의 성장 동력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아이고 힘드네요. 조금 쉬었다 가야 할 것 같은데. 자, 바로 가도록 할게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증시는 왜 빠졌습니까? 라고 하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미국처럼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서 빠진 것도 아니고 중국처럼 정책적인 부분이 실패가 돼서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주도하는 나라가 아니죠. 그냥 눈치 보는 나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불안해요. 중국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불안해요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빠진 가장 큰 요인이 되려면 딱 하나 될 수 있어요. 바로 수급.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이 투자 심리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될 텐데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빠진 거죠. 근데 결국 빠진 자리가 늘 시장에서 지난 5년 넘게 바닥을 만들었던 그 자리대에서 현재는 지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3단 하락을 보이고 나서 하락각이 여기서 너무 세게 떨어졌죠. 평상시 제대로 된 하락각이 떨어진다면은 이게 내일 정도가 바닥이 되거나 내일이 돌아가는 날이 될 텐데 우선은 금요일날 한번 강하게 반등 나오고 그리고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이 라인대를 지켜주는 과정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서 월화 이틀 동안은 바닥 다지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일 시장에서 강세를 띄려면은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어차피 전 세계 증시가 다 빠졌기 때문에 유럽에서 먼저 반등이 세게 나오건 미국이 반등이 세게 나오건 중국이 세게 나오건 또는 우리나라가 반등이 세게 나오건 어느 나라가 먼저 반등을 강하게 할 수 있냐 이 차이 정도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야간 시장에서 현재 유럽이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 매수가 바로 강하게 들어올 모멘텀이 없죠. 그러면 어디서 반등의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냐?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단기간에 3만 개 이상이 출회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와 공매도가 같이 떨어졌으니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친 것이 쇼 커버링이 나올 때 그때가 증시는 반등이 한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만기일도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 내일하고 모레까지 해서 한 번은 시장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시장이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기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반등이 나올 때 21선 자리대를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섹터 말씀드리는데 앞전에 이제 구조조정 관련된 섹터로 철강, 화학 이런 쪽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수출 관련주에 대해서 뭐 자동차라든지 뭐 화학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수출 관련주 이런 쪽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화학 섹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학 섹터를 보게 되면은 화학 섹터가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이제 2008년도부터 시장에서 차화정 장세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상승 나왔었죠. 이 당시 380% 상승이 나왔으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정말 큰 상승이 나왔던 거죠. 그러고 나서 중국하고의 경쟁력이 뭐 어떻게 된다, 구조조정 어떻게 된다, 중국 경기 어떻게 된다 막 얘기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빠졌던 거죠. 빠지면서 결국 고점 대비해서 한 63% 정도가 빠지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왔는데 이게 바로 2014년도 후반부터 진행이 되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진행이 됐던 부분은 왜 강하게 나왔냐면은 기업들의 실적이 돌아가기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구조조정, 그러니까 다들 너나 없이 캐파를 확장하고 고생을 다 겪고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국내 화학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 참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의 증가, 이익의 증가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 지금 현재는 한번 강하게 나타나고 쉬었다가 다시금 직전에 매물 소화하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구조조정이 확대될 때 구조조정에 이제 우리나라 화학 같은 경우 먼저 선점을 취한 케이스고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아까 두바이오와 텍사스 중진류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익이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화학 섹터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유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화학 섹터도 같이 봐주셔야 되겠죠. 최근 들어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투신이나 기관에서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는 배경도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철강 같은 경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약한데 이것도 모멘텀 받을 때는 상당히 좀 강하게 받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어저께부터 이제 말씀드린 것이 이제는 시장에 대해서 들어가시고 빠져봤자 얼마 빠지겠냐 이런 생각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등이 빠르게 못 나오고 좀 더 빠진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된다? 가져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현재 구간대는 다 거의 끝난 구간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겁먹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시장에서 고생을 한 만큼 또 시장은 올라갈 겁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지켜왔고 대형 쪽은 그만큼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받쳐주기 때문에 나아지면 나아지지 더 나빠질 것은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깡센클럽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